자, 이번에는 이번 4회 필기시험에 대해서 악유가 있을 만한 문제들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이상이 있는 거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 악유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참조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먼저 실험계획의 4번 문제입니다. 요인의 수준과 수준수를 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게 사실은 전부터 나와 있던 거고, 이 책이 그 현대실험계획법에 나와 있는 그 형태의 문제 출제는 오래된 문제인데요. 답은 무조건 이것은 3번으로 답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특성치가 명확히 나쁘게 되라고 예상되는 요인의 수준은 흥미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사용을 보면서 이것이 왜 악유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인의 수준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 수준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포함시키기 당연합니다. 실험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 요인의 흥미 영역에서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분 책이 그 당시에 그렇게 썼었습니다. 에서만 수준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써놓은 책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성치가 명확히 나쁘리라고 되어 있는 요인의 수준은 흥미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 하면은 그 분의 책은 앞뒤가 내용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차포 다 띄고 딱 거기만 잘라져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럴 수가 있어요. 실험자가 생각되는 각 요인의 흥미 영역에서만 수준을 잡는다. 근데 그 흥미 영역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되면 여기만 딱 실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포함되게끔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악유가 될 수 있고요. 교수 책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확히 나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수준은 흥미영역에 포함시킨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명확히 나쁘게 되리라는 수준은 안 하겠죠. 근데요, 명확히 나쁜 경우가 모수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변량 요인도 있습니다. 변량 요인은 뭐냐 하면은 군간 변동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명확히 나쁘다는 것이 군간 변동은 명확히 나쁜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트간 변동을 체크한다는 얘기는 나쁜 것을 보는데 여기서 그 뜻은 아니거든요. 그분 책에 있는 내용이 그 뜻은 아닌데 이것만 잘라놓다 보니까 아니 이건 나쁜 걸 찾기 위한 건데 그거를 포함시키는 게 왜 틀렸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여기를 그냥 흥미 영역을 포함하여 수준을 나빠준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특성치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특성치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더라도 흥미 영역에 포함한다. 이렇게 문제가 돼 있었으면은 이거는 좀 명확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조금 문제가 악유의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36번 문제입니다. RS 관리도의 관리 상한을 다음 관리도는 계수표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RS 관리도 없습니다. RM 관리도죠. 네, 그래서 RS 관리도는 폐기가 2004년도에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죠. 아마 그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관리도가 뭔지. 그러니까 RS 관리도의 관리 상한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원래 RM 관리도는 이동평균인데 이거 스페이스 레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차이기 때문에 이걸 쓰니까 3.267 RM바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쎄요. 이 사용하지 않는 기호로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질문하면 이건 꼼짝 말아요. 폐기가 됐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게 될 수밖에 없죠. 문제를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산인공 책임입니다. 이건 100%. 이번에는 45번 문제인데요. 아마 이거 수험생들께서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답을 제 나름대로 확신이 안 가서 동료 교수들에게 세 분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결국은 책에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그 책에 있는 문제에 비해서 문제가 나온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 A의 사용량은 하루에 3,000개, 평균 준비 시간이 0.5일, 컨테이너당, 가공 시간이 0.3일이다. 이렇게 되면 러닝 시간이 0.5 더하기 0.3. 그래서 컨테이너당 0.81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공 시간이 이렇게 되고 컨테이너 한 개 담을 수 있는 부품 A 수는 30개. 그래서 A가 30개인데 이 컨테이너 박스당 3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계수가 근데 25%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재고 얘기예요. 안전재고. 안전재고를 1.25를 곱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간판 시스템 운영하는 경우에 그냥 간판을 돌리겠다 이겁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간판 하나씩. 부품을 필요한 간판의 수는 몇 개냐. 어쨌든 간에 이게 원래 3,000개에 30개면은 간단하게 간판은 30분에 3,000이니까 100개가 필요하죠. 근데 이 풀이가 아니에요. 이건 이 풀이가 아니고요. 3,000개인데 가공 시간이 0.5, 0.4, 0.8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0.8 곱하기 3,000 나누기 30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계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1.25.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간판 수가 몇 개냐? 100개죠. 이렇게 계산하면 100개가 맞게 나옵니다. 이게 진짜 타당한 건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한 분이 중소기업체는 이렇대요. 근데 사실상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퀘스천 마크. 88번 이번에는 PL법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이유로 이거에 대해서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제조물 책임의 면책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자는 제조물 책임법은 부품 생산한 사람, 그 다음에 제품 생산한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 판매한 수입업자입니다. 그러면 A사는 B사의 부품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B사의 부품이 B사가 만들어지니까 B사는 제조물 책임법과 관계가 있어요. 그 A사는 가공을 했으니까 포함됩니다. 제품을 C사에 판매했다. 그럼 C사가 샀어요. C사가 판매한 제품을 그러니까 C사에 팔았는데 이게 구입업자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럼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제품을 D사가 구입을 했어요. 그럼 얘도 구입업자죠. 구입업자인데 이재민에 나눠줬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D사는 면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샀는데 여기 독성분이 있었어요. 이재민한테 줬는데 이재민이 죽었어 다. 얘는 무죄인가요? 분명히 수입업자가 해당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제2조 3항에 제조업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조업자의 정의는 제조물의 제조, 가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A, B는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업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까 C사와 D사 그랬단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면 C사와 D사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근데 샀는데 이재민한테 줬거든요. 여기 판매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수입을 업으로 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안 팔고 그냥 주면은 제조물책임법이 안 걸리고 그냥 걸린다. 그럼 만약에 내가 물건을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은 일단 독약을 줘도 피해법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건 법률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을 따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다룰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솔직히 이게 교수들이 답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팍 온 거예요. 누가 문제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의 답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물어보면 이거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구입한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구입했잖아요. 그 다음 B사예요. 개인이 아니고. 그럼 사서 판매를 안 하고 그냥 증여는 피해법에 안 걸리고 팔면은 피해법에 걸린다? 재화가 가고 안 가고가 관계가 될까요? 여하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는 2회차에 비해서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그래도 악유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좀 더 문제를 이런 악유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좀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실 교수들도 판단을 못할 정도의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문제가 계속 시비가 걸어지면 그게 맞든 틀리든 다음에 출제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를 시비를 걸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가급적이면 안 나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지만은 여러분들 후배들 수험생들을 생각하신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회 정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반드시 실기까지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이남무와 함께 양쌤 품질교양 기사를 계속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